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대생을 위한 트렌드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 이용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오후 햇살과 야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포근한 봄 햇살을 맞으며 나들이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이번 수업도 활기차게 또 즐겁게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 수업에서는 변수와 연산이라고 하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수의 기본 개념과 변수 활용법을 이해하고 변수명 작성 규칙, 변수 이름 작성 규칙을 숙지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입력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받아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산자의 종류와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먼저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값과 메모리 공간이 되겠죠. 또한 변수의 특성으로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언제든지 새로운 값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져서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그림을 보시면은 값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변수에 비유를 해볼게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자처럼 무언가를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값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상자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담습니다. 즉 값을 대입한다 또는 할당한다, 저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것을 개념을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 오시나요?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이 할당이 된 후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중간에 또 다른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즉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새로운 값에 의해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즉 값이 업데이트, 갱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기존 값은 새로운 값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를 생성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바로 초기 값을 대입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x는 100, 여기서 이 100이 바로 초기 값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값을 좌측에 있는 x라는 이름의 변수는 이름이 있어요. x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과정을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우측의 그림과 같이 변수는 상자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상자는 x라는 이름의, 여기 보면은 택이 붙어 있죠. x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지금 현재 100을 대입해 주었으니 100이라고 하는 값, 즉 데이터가
저장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값을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가 있다 라는 특성을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코드 예시에서 최초 x에 대입된 값, 즉 초기 값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다음 코드에서 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어떻게 해줬어요? 대입을 해줬습니다. 대입을 해주니 기존에 있던 100이라는 값은 소멸되고 새롭게 대입된 200이라는 값이 x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이 돼서 x에는 현재 200이 대입이 된 상태가 되고요. 이를 즉 x라는 변수를 프린트 해주면은, 프린트가 뭐죠?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명령 코드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해주니 화면에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인 200을 출력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죠? 또한 변수명을 달리하여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변수 이름을 x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y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y라는 변수 역시 최초 생성을 해줄 때 초기 값을 대입을 해줘야지 y라는 이름의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x라는 이름의 상자 또 y라는 이름의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즉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x에는 100이 y에는 200이 현재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값을 즉 데이터를 대입을 했으면은 이때부터는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활용의 가장 보편적인 사례가 바로 변수를 이용한 계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는 100, x라는 변수에 100을 대입해 주라고 하는 코드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y는 200, y라는 변수에 200이라는 값을 대입해 주라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sum은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등호가 있는 문장 코드에서는 이 등호를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대입연산자 우측에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를 먼저 수행하겠죠. x 플러스 y의 결과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 sum에 대입해 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결과값이 몇입니까? 300이죠. 스파르타 300을 변수 sum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프린트 문장을 사용해서 변수 sum을 출력해 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출력해 주고 싶은 값을 또는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sum을 만약에 따옴표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으면은 문자 또는 문자열 취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자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화면에 프린트 해주므로 300이 아닌 sum이 출력된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변수로 인식이 돼서
변수 sum에 저장되어 있는 값, 즉 300을 출력해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아래에 있는 그림도 이 코드와 함께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변수의 숫자를 대입, 즉 저장하여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변수에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홍길동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자열은 반드시 이처럼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따옴표의 종류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 되는 것이죠. 이 문자열 홍길동을 좌측에 있는 변수 네임에 대입을 해주므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자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텍스트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볼까요? 어드레스는 서울시 종로구 1번지. 자, 이 주소도 문자열 값으로, 문자열 데이터로 취급이 돼서 변수 어드레스에 대입이 되므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상자 안에 주소 값이 텍스트 형태로 해서 대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열도 새로운 문자열이 대입이 되면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열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문자열로 대입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으나 그 다음 코드에서 네임은 강호동으로 바꾸면은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 홍길동은 없어지고 새롭게 대입된 강호동이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래의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변수 네임의 값을,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프린트 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길동이 출력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드레스, 변수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프린트 하라 하니 변수 어드레스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죠? 네, 서울시 종로구 1번지죠. 그래서 서울시 종로구 1번지라고 하는 문자열 값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앞서 학습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어진 도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 그 전에 영상을 잠시 포즈해 두시고 여러분들 각자 이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x는 7이고 y는 6입니다. 변수 x에는 7이, 변수 y에는 6이라는 값이 초기 값으로 대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x 플러스 y, x 플러스 y 값을 계산해서 프린트 하라는 뜻이니까, 자, x 플러스 y 값 7 플러스 6이죠. 그래서 13이라는 값이 결과값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13이라는 값을 프린트해 주니 정답은 13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x는 7, y는 6, 숫자는 서로 동일한데 두 개의 숫자 모두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프린트 문장이 사용됐는데 x 플러스 y,
자, 앞선 문제와 동일하죠. 이때 x 플러스 y를 하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문자열을 더해주면 결합된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문자열 7 플러스 문자열 6은 결국은 결합이 되니 7, 6이 되겠죠. 7과 6이 결합이 돼서 7, 6이 되는 거예요. 출력값이. 제가 의도적으로 76이라고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7, 6이라고 읽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7, 6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인 변수명 작성 규칙은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셔야 될 규칙이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규칙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룰이기 때문에. 변수명 작성 규칙 첫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할까요? 자, 변수명을 작성할 때, 즉 변수 이름을 지을 때는 영문자, 숫자, 밑줄 기호만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자, 숫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허용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밑줄 기호를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기호 중에서는 유일하게 밑줄, 언더라인만 허용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할까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 기호로 시작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첫 번째 규칙에서는 숫자를 허용한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 규칙에서는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언제? 첫 글자만큼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영문자나 밑줄 기호만 첫 글자로 해서 시작할 수 있으니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을 볼게요. 변수명 중간에 공백, 즉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규칙, 예약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파이썬에서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예약된 단어다라고 해서 예약어라고 합니다. 또는 키워드라고도 하고요. 예약어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import, if, else, for 등이 있는데 이 예약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약어들이 있으니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규칙은 대문자, 영문자가 되겠죠.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 즉 같은 A라고 하더라도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른 문자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언제? 변수명을 작성할 때. 그래서 다섯 번째 규칙은 어떻게 보면은 특성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특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변수명 작성 규칙 내용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학습하셨던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바른 변수명의 예와 잘못된 변수명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변수명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sum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올바른 변수명입니다. 그 다음 언더바, 유일하게 특수기호 중에서는 밑줄 기호만 허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변수명의 시작은 밑줄 또는 문자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칙도 있었고요. 그래서 밑줄로 시작하므로 올바른 변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언더바 오브 언더바 픽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자와 언더라인 밑줄 조합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구성했으므로 올바른 변수명입니다. 다소 길지만 마지막으로 킹3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대문자 K와 소문자 K는 서로 다른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변수명은 올바른 변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숫자가 다만 맨 앞에 첫 글자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변수명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올바른 변수명보다는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변수명의 그 예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2네요. 2로 시작하는, 즉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잘못된 변수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명을 보니 일단은 명문자로 쭉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특수기호로 샵이 붙었네요. 네, 특수기호 중에서는 밑줄만 허용이 되므로 잘못된 변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변수명 작성 규칙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셨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한 번에 여러 값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선 코드 예시들에서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출력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값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변수들을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해 주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변수명은 절대 큰 따옴표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변수명은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따옴표로 묶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명을 따옴표로 묶는 순간 그 변수명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문자열이 되기 때문이죠. 아래의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x는 100, y는 200, 각각 x에는 100이, y에는 200이 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은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의 결과값을 변수 sum에 대입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300이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학습 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때에는 이와 같이 컴마로 구분해서 변수들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x, y, sum 모두 컴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했죠. 자, x, 과,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먼저 x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서 100이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는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따옴표처럼 컴마도 역시 화면에 출력되는 값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는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줬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문자 자체 그대로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컴마 다음에 변수죠. 변수. 이 y를 따옴표로 묶어주면은 y가 출력이 돼요. y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므로 y를
변수로 취급을 해서 이때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즉 200이 출력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패턴대로 해서 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썸은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으므로 변수로 인식이 돼서 변수 썸에 저장되어 있는 값 뭐였죠? 몇이었죠? 네, 300입니다. 300이 출력이 됐고, 마지막으로 입니다가 출력이 돼서 최종 결과 값은 100과 200의 합은 300입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된 것입니다. 자, 이번 코드 예시 처음에 여러분들 기초학습으로 상당히 좋은 예시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복습하실 때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변수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루다가, 자, 이번에는 잠시 입력함수에 대한 학습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입력함수는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이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린트 함수보다는 조금 덜 적게 사용될 수 있으나 꽤 유용한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야 좀 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input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도 입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제시한 이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x는 int, 그 다음에 괄호 안에 input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코드가 수행되는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실행되는 부분은 괄호 안에 있는 영역부터 수행이 되는데요. 현재 괄호 안에 input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input 함수가 가장 먼저 수행이 돼요. 그래서 input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 값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input 괄호 안에 있는 이 메시지 내용은 화면에 일단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물론 여기 띄어쓰기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문과 다른 점은 프린트문은 단순히 출력만 해줘요. 반면에 input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린다 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는 사용자에게 안내해주는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으면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메시지 역할을 하는 텍스트를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에 값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input 함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서 그 값이 int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에 의해서 정수 값으로 변환이 돼요. 기본적으로 input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 취급합니다. 중요해요. 따라서 사용자가 숫자 값으로 7을 입력했어도 그 7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정수 값을 입력받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int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해서 이 int라는 함수의 역할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정수 값으로
변환해주는, 변경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int 함수도 종종 사용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문자 값을 숫자, 정수 7로 변환시켜서 어떻게? 대입연산자가 있죠? 좌측에 있는 변수 x에 대입을 해주게 되므로 x에는 7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용자가 7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 x에는 7이 대입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값을 사용자가 입력했으면 그 다른 값이 변수 x에 대입이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으니 아래에 있는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용이해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x는 int input으로 되어 있고 y는 int input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도 역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부터, 코드부터 먼저 실행이 되므로 input 함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때 사용자가 이번엔 다른 숫자 값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3을 입력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용자가 3이라는 값을, 물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키보드로 3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 소스 코드 상에 여러분들께서 3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3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3은 기본적으로 인풋 함수는 문자로 입력을 받으므로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3을 정수 3으로 변환해 줘야 되겠죠. 이때는 int 함수를 적용해서 int가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정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수 값으로 변환을 해준다 라고 했으므로 정수 3으로 변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변수 x에 이 3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도 메시지만, 안내 메시지만 조금 달라졌죠.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이때 사용자가 만약에 5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이 5는 문자 취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nt 함수를 이용해서 5도 역시 정수값 5로 변환이 돼서 변수 y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하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 앞서 학습하셨으니까 어떻게 전개되실지 예상이 되시죠? x 플러스 y 3 플러스 5니까 8이 돼서 8이 변수 썸에 대입이 되고 최종적으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프린트 문이라고 했었는데 프린트 함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풋 함수처럼 괄호가 있죠. 그래서 x, 아까 앞서 3이 입력됐으니까 3과 y는 아까 5가 입력됐다고 가정한 거죠. 가정. 3과 5의 합은 썸에는 8이 저장되어 있으니 8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앞서 학습하신 입력 함수와 관련해서 그림을 통해서 정수 입력 과정 및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입력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선 코드 예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input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300을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이 300이라는 값은
사용자는 숫자 값으로 해서 입력했으나 인풋 함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문자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300이 되고요. 300이 되고요. 따라서 정수로 변환시켜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서 int 함수가 수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int 함수를 적용하니 정수값 300으로 환골탈태해서 드디어 정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코드도 있었죠. 물론 이 메시지는 input 함수 괄호 안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안내 메시지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400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00을 입력했으나 숫자 400으로 입력했으나 인풋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로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문자 400으로 입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int 함수를 이제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int 함수를 적용해서 문자 400을 정수 400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은 x 플러스 y, 그 코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x에는 300이 y에는 400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300 플러스 400에 의해서 700이라는 값이 변수 sum에 대입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한 단계씩 과정 및 그 원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은 암기식 학습보다는 원리 이해식 학습을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풋 함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문자 또는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수 값을 입력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겠죠. 화면에 제시한 코드를 보시면은 name은 input, 이름을 입력하시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자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뭐죠? 이름을 입력하시오가 되겠죠. 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에요. 자, 계속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러다가 택배 주문할 때 동이름에 홍길동을 기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프린트 함수가 사용되는데요. 그 위에 일단 사용자가 홍길동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홍길동은 인풋 함수 자체가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문자열 홍길동이 변수 name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name, 변수죠. 변수에 저장된 값이 홍길동, 홍길동, 그리고 c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돼서 그 다음 결과 내용처럼 홍길동 씨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프린트 함수가 사용이 됐네요.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추가 문자열을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본인의 이름을 보여주고 인사를 한다면은 마치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풋 함수를 잘 활용하시면 사용자와 컴퓨터가 상호 작용하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도 구현할 수 있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그 실행 결과도
계속 동적으로 변하는 다이나믹한 프로그램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덧셈을 한 후에 결과를 출력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특정 어절마다 끊었죠. 여기에 항상 주어진 문제에는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조건 또 힌트도 담겨져 있으므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처리부터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의 이름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도 물어보고 또 동시에 입력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라고 돼 있죠.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뭐 던져서 받는 게 아니겠죠. 입력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입력을 받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입력을 받음으로 인풋 함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해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하라고 돼 있죠.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정수는 일단은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앞서 학습하셨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정수를 서로 더해서 덧셈을 수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야 되니까 결과를 저장해주는 또 추가적인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변수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총 3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했으므로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구현한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 이 홍길동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이 실행 결과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인풋 함수 괄호 안에 기재가 된 안내 메시지가 출력이 된 것이고요. 이 홍길동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길동씨 안녕하세요를 출력해줬고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출력해줬습니다. 자, 이 홍길동은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C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이어서 출력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고 보니 이 내용은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네요. 그쵸?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출력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이름도 출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에 해당되는 문자를 저장해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4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부분,
그리고 덧셈을 수행해서 그 결과값인 700을 출력하는 부분이 실행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도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int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코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int 함수를 반드시 적용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2주차 수업의 공식적인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되겠는데요. 로봇 기자 만들기라고 제목이 다소 거창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스 코드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붉은색으로 나타낸 이 내용은 주석 또는 주석문이라고 합니다. 주석문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 왜 쓰느냐? 특정 소스 코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종의 특정 코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메모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주석을 사용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소스 코드를 보았을 때 이해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작성한 코드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한번 봤을 때 코드를 해석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코드다라고 하더라도 주석을 다는 습관을 지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은 주석문을 작성하는 습관을 지니시는 것이 코드에 대한 부수적인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주석문을 자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석문을 작성하는 게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주석문을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복습을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석문 아래에 있는 코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코드가 다소 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드가 전반적으로 패턴이 비슷한 문장들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스터디움, 위너부터 해가지고 스코어까지 총 5개의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우측을 보면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풋 함수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내 메시지, 이거는 안내 메시지보다는 이제 질문이 되겠죠. 기자 역할을 하는 그 질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자들이 하는 질문.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어디 경기장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변수 스타디움에 대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긴 팀은 어디입니까? 진 팀은 어디입니까? 우수 선수는 누구입니까?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기자처럼 인터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각각의 대답, 즉 입력값들이 이 5개의 변수에 각각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 함수는 다운표만 있고 아무런 문자열도 없죠. 자, 이 코드는 단순히 한 줄에, 한 라인에, 한 줄에 여백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공백을 생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프린트 함수도 일단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맨 마지막 프린트 함수도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 준 것이고, 실제 기사 본문 내용은 그 안쪽에 있죠. 오늘 스타디움에서, 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경기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기장 이름을 출력해주고 거기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출력에서는 위너과 루저은, 과은은 앞에 그 단어에 따라서 와가 될 수도 있고 는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일단은 위너는 이긴 팀, 사용자가 입력한 이긴 팀 이름이 출력이 되고, 루저 역시 진 팀 이름이, 사용자가 입력을 한 그 진 팀 이름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출력 내용에서는 VIP, 우수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사용자의 입력이 있었겠죠. 그 입력 값이 VIP라는 변수에 대입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이 선수가 맹활약을 하였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승한 팀이 진 팀을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이 스코어라는 변수는 마지막 입력에 대한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되겠죠. 말 그대로 스코어 값을 입력했으므로 해당 스코어 값이 출력이 돼서 기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이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은 다소 재미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이 끝났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강의 영상을 잠시 포즈해 두시고 이 예제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해서 실제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부동산 광고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코드 내용을 살펴보면은 변수 스트리트에는 서울시 종로구라고 하는 문자열이 대입이 됐고요. 초기값이 할당이 됐죠. 초기화가 됐고요. 변수 타입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넘버 오브 룸즈, 올바른 변수명이죠. 이 넘버 오브 룸즈라는 변수에는 정수값 3이 대입됐습니다. 변수 프라이스에는 이 역시 정수값이죠. 공이 너무 많네요. 1억이네요. 1억. 예, 1억이라는 값이 변수 프라이스에 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죄다 프린트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고, 부동산 매물 광고 하고 박싱을 해줬네요. 테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정보는 맨 마지막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맨 마지막 프린트 함수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스트리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서울시 종로구가 저장되어 있으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주 좋은 타입 아파트죠.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넘버 오브 룸즈 3이죠. 3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는 1억이었죠. 1억입니다. 라는 최종 출력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 예제는 앞선 첫 번째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보다는 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항상 이 코드는 실행할 때마다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는 인풋 함수가 하나도 사용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변수에 저장되는 일련의 값들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앞서 얘기했지만 동적이고 또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코드를 일단은 기본 실습해 보시고 사용자로부터 주소와 또 주거 형태, 방해 개수, 해당 매물의 가격 등을 입력받는 그 코드로 해서 수정해 보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해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실력도 늘고 또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가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께서는 기본 실습 예제만 실습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코드를 변형도 해보고 또 추가도 해보고 해서 아무튼 코드를 응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 실습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식의 개념과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이라는 것은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피연산자와 연산자를 조합해서 식을 구성한 것이 바로 수식이 되겠고요. 연산식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피연산자는 연산을 당한다라고 해서 보통은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연산자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어떤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는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고요.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실제 값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그림의 예를 보시면은 피연산자 5와 8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자는 곱셈 기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와 연산자의 조합으로 해서 수식을 구성하게 되며 이 수식의 특징은 수식의 수행 결과로 반드시 그 결과값을 낳는다, 결과값을 만들어낸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결과값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 즉 산술 연산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칙 연산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덧셈부터 나눗셈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칙 연산, 그 외에 나머지 연산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연산자 기호부터 쭉 볼게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의 기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기호와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곱셈부터 기호가 좀 상이하죠. 수학적인 기호와 다르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정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눗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호 모양이 슬래시가 두 개짜리, 한 개짜리가 있죠. 더블 슬래시라고 할게요. 더블 슬래시와 단일 슬래시가 있는데 더블 슬래시는 나눗셈의 결과값이 정수값인 반면에 단일 슬래시, 즉 싱글 슬래시는 그 나눗셈의 결과값이 소수점 이하짜리까지가 포함된 실수값이 산출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슬래시는 소수점 이하짜리를 버린다, 절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 또한 정수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싱글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나눗셈을 계산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도 산출을 해서 이와 같은 실수값 형태의 결과값이 산출이 된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연산도 지원해 준다고 했었죠. 나머지 연산자 기호를 살펴보면은 특이하죠. 퍼센트 기호입니다. 예. 퍼센트 기호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주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이처럼 일반 다른 연산자처럼 똑같이 두 개의 피연산자 사이에 기입을 해서 7% 4는 7을 4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을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7 나누기 4인데 이때는 싱글 슬래시니까 정확한 나눗셈을 계산을 해서 실수로 계산, 잘못된 계산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계산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실수는 일종의 소수를 뜻해요.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 실수라고 용어를 칭합니다. 그래서 1.75로 계산이 됐고요. 반면에 더블 슬래시를 적용한 나눗셈 계산은 정수값으로 해서 결과가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1이 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안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 두 개를 거꾸로 또 잘못 알고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역시 중요한 것은 또 복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받도록 했네요. 분자를 입력하시오라고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int, 즉 정수값으로 변환해서 변수 p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 역시 이번에는 이제 안내 메시지만 다르고 분모를 입력하시오라고 메시지 출력해주고 사용자가 숫자 값을 입력하면은 일단은 문자 값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수 값으로 변환을 해서 변수 q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출력해 줬죠. 나눗셈의 몫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반면에 컴마 다음에 있는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은 부분은 연산 처리가 됩니다. 연산이 수행이 돼요. 이때 더블 슬래시는 어떤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었죠? 나눗셈의 결과가 정수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런 형태가 바로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몫은 항상 정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몫을 구할 때는 이렇게 더블 슬래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몫과 또 항상 같이 다니는 애가 있죠.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를 구할 때는 명확하게 퍼센트 연산자가 있었죠. 퍼센트 연산자를 활용해서 나머지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두 숫자에 대한 몫과 나머지를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입력 예시로 7과 4를 입력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를 실행하셔서 값을 입력하실 때는 7, 4 외에 다른 값들도 한번 다양한 값을 입력해서 결과가 정확히 산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의 어떤 정확성이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나머지 연산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코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수 짝수 판별하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딱 두 줄짜리 코드입니다. 먼저 괄호 안에 있는 input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로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출력을 해주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면 만약에 사용자가 특정 정수값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정수값은 일단은 문자로 인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 문자 값을 다시 정수값으로 다시 변환하고자 int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이 변수 넘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넘버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를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why? 왜일까요? 자, 이 코드의 목적이 바로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임의의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코드가 온전한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이지 홀수냐 짝수냐를 출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몇 주 뒤에 조건문을 배우게 되시는데요. 조건문을 통해서 이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짝수를, 나머지가 1일 경우에는 홀수라고 하는 문자열을 결과값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다라는 거,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홀수 짝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알고리즘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응용을 살펴볼게요. 10의 배수 판별. 이번에도 역시 int 함수와 input 함수를 적용했죠. 사용자가 임의의 정수값, 특정 정수값을 입력하면은 변수 넘버에 그 값이 대입이 되고, 이번에는 변수 넘버에 저장된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했습니다. 자, 10의 배수라는 것은 뭐예요? 10의 배수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항상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10, 즉 1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역시 부분 코드지만 나중에 조건문을 활용해서 if문을 활용해서 나머지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10의 배수입니다 라고 결과값을 출력해 주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실 겁니다. 이 코드도 일단은 이 알고리즘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응용을 보면은 초 단위를 분초 단위로 변환해 주는 응용인데요. 자, 이 코드도 역시 아주 유용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단위 변환하는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하면은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코드가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코드를 연습을 해 보시고 코드의 어떤 이 동작,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변수 세개는 1000이라는 값이 초기값으로 대입이 됐고요. 변수 민에는 1000을 60으로 나눈 뭐예요? 몫이죠. 더블 슬래시는 결과값이 정수, 즉 몫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1000이라는 값에 대해서 60으로 나눈 몫을 구하는 이유는 일단은 분을 구하기 위해서 몫을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메인더라고 하는 변수에는 1000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네요. 나머지 값을 구해서 자, 주어진 초, 사실 여기 1000이라는 것보다는 앞서 1000이라는 값이 변수 세게 저장이 됐으니까 굳이 1000이라고 기재할 필요 없이 변수 이름으로 해서 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변수 색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1000이라고 하고 1000을 60으로 나눈 몫은 초를 60으로 나눈 몫은 분이 되겠죠. 60초가 1분이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값들이 바로 남는 값들이 초가 되므로 퍼센트 60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값으로 이 민과 리메인더를 출력을 해주면은 분과 초가 결과값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변수값만 결과값으로 달랑 출력해 주면은 이 숫자 값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결과값으로 두 개의 숫자가 출력이 됐는데 각각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결과를 출력하실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출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표현법은 색을, 즉 색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 1000을 출력해 주면서 색을 분초 단위로 변환하면 민분, 리메인더 초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민분, 민초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색과 민과 리메인더라고 결과값에 얘기를 했지만 그 문자열 변수 이름이 출력되는 건 아니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숫자값, 정수값들이 출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까지는 산출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연산자 기호도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셨고요. 그렇다면 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곱셈 기호를 2번 써서 더블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면 되겠죠. 예, 좀 이름이 기니까 더블 별표로라고 할게요. 더블 별로 해서 연산 기호를 나타내시면은 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몇 승 할 때, 자, 여기서 2의 7승을 계산해주는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의 7승.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128이 산출이 된 것이고요.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카페 매출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다소 실용적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매출을 계산할 때 물론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약간의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매출을 계산해 줄 수 있으므로 좀 약간은 실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개의 변수에 3개의 초기값이 대입이 됐죠. 아메리카노 프라이스, 카페라떼 프라이스, 카푸치노 프라이스에서 3개의 변수에는 각각의 커피 종류에 대한 단가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변수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3개의 변수가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는 앞서처럼 상수값을 대입한 게 아니고 사용자의 입력값,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을 대입해 줬습니다. 일단은 이 안내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값들이 입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 카페라떼 판매 개수, 카푸치노 판매 개수에서 각 3가지 종류의 커피 판매량이 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을 계산해야 되니까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죠? 단가 곱하기 수량,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식을 적용해서 각각의 판매량이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의 판매 개수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메리카노 단가는 아메리카노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20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주면은 아메리카노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줄에서도 일단은
일단은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카페라떼에 대한 매출액을 구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 세일즈 변수값을 누적 합산해 줬죠. 왜냐하면 카페 매출의 총 매출액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매출액과 카페라떼의 매출액을 더해서 다시 세일즈 변수값을 업데이트, 갱신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푸치노의 매출액을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구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구해놨었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의 매출액에 합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매출액을 산출했죠. 총 매출액은 결과적으로 변수 세일즈에 저장이 되고 이 세일즈에 저장된 값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총 매출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소스 코드를 토대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는 이번 2주차 수업 마지막 실습 예제입니다. 타이틀이 자동 판매기 프로그램, 자판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자판기 프로그램이 처음 프로그래밍 입문자 분들에게는 다소 신기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자판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판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라는 사실도 흥미롭고 또 실제로 구현했을 때 또 성취감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는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코드를 프로그래밍 하셔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변수 머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뭐가 대입됐어요? 투입한 돈. 사용자가 얼마를 투입했는지 키보드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하면은 그 금액이 변수 머니에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값. 이 물건값은 실제 상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판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가격. 그 가격도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 가격이 price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변수 change에는 뭐가 대입이 될까요? money 마이너스 pric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 가격을 빼면은 뭐가 되죠? 네, 거스름돈이죠. 거스름돈을 산출해서 변수 change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출력해 줬네요. 거스름돈은 변수 change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change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하 코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부터는 이 거스름돈을 기반으로 5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100원짜리 동전 몇 개로 거스름돈이 또 세분화가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주 디테일하죠. 일단 코인 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이 대입이 될까요? change /500 몫을 구했네요. 거스름돈을 500으로 나눈 몫. 이렇게 해주면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왜 500원으로 나눈 몫이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스름돈으로 거슬러 줬을 때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까지는 산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로 산출이 되는지를 계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이 거스름돈을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500으로 나눈 나머지는 더 이상 500으로 나눌 수가 없는 단위이므로 이제 100원짜리로 산출할 수 있는
잔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잔액을 변수 체인지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이제 남은 연산은 이 잔액을 체인지라고 하는 거스름돈을 100으로 나눈 몫을 구해서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산출해서 추가적인 변수인 코인 100에 대입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모두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상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출력해주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두 개의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그 실제값,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값을 출력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밍해서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입력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가 산출이 되는지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코드를 다 작성해서 실습을 해보신 학생분들은 아래에 있는 도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 문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판기가 만약 5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도 거슬러 줄 수 있다면 위의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가 도전 문제입니다. 즉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에 덧붙여서 더 디테일하게 5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의 개수까지도 산출해서 출력하도록 이 소스 코드를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에서는 실습 예제마다 매번 등장하는 그만큼 자주 사용되는 대입 연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의 기호는 앞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등호를 사용합니다. 이 등호는 수학적으로는 이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등호는 대입 연산자를 뜻하고요. 별도로 이퀄을 뜻하는 연산기호는 등호를 2개 써서 나타냅니다. 나중에 또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대입 연산자의 좌변에는 좌측에는 변수를 우변에는 값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코드 예시를 보셨을 때 일관적인 패턴들이 다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변수가 우측에는 값이나 수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 패턴이, 그 형태가 바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기본 형태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그래서 그 기능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 즉 저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대입 연산자가 3개가 사용됐죠. 그래서 100이라는 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 num에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 코드에서는 100 플러스 50의 결과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인 num에 대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코드에서는 var라고 되어 있는 변수 variable을 줄여서 만든 변수 이름 같은데요. 이 var라고 하는 변수에는 변수 num의 값을 전달받아서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의 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num에 저장되어 있는 150이라는 값이 똑같이 변수 var에 대입이 됐으므로 복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에 다른 연산자를 결합시켰다 라고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문장의 형태는 첫 번째 코드처럼 num은 num 플러스 2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좀 더 축약해서 줄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를 활용하면은 더 짧게 줄여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대입연산자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변수명이 모두 같을 때만 추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동일한 변수명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연산자를 대입연산자와 결합을 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결합을 시켜줄 때 대입연산자는 항상 뒤쪽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특성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서 복합대입연산자는 앞에는 다른 연산자가 끼고 뒤에는 항상 대입연산자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복합대입연산자를 나타내서 넘 플러스는 2라고 하는 문장으로 더 어떻게 축약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플러스 외에도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모든 산술 연산자를 조합해서 복합 연산자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축약된 표현을 전개해서 일반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고 반대로 줄여서도 나타낼 수 있고 전개해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줄여서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학습해 두시고요. 이 상호 변화하는 연습도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령은 앞서서 알려드렸죠.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우의 변수명이 같을 때에만 줄일 수가 있는데 줄이는 방법은 제가 그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공통적인 변수명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연산자를 대입연산자 앞에 즉 왼쪽에 결합을 해주면 끝! 간단하죠? (2주차) 수업 마지막 학습 내용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테이블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박스 표기한 부분만 연산자 우선순위와 그 연산자의 종류들을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첫 번째 1순위 연산자인 지수 연산자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실 연산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기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괄호입니다. 괄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0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강의 영상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 수업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발생한 학생은 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수업까지 즐겁고 알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